아버지를 10년간 혼자서 돌본 민호. 하지만 형 성주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모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죠. 모든 재산을 가져간 형은 민호에게 집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인께서 민호님에게 특별히 남기신 게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민호에게만 남겨주신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형제라고 믿고 살았던 두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10년 동안 혼자서 돌봐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닦아드리고 병원에 모셔가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형이 있긴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계모 자식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만 들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재산을 형이 가져갔고 저는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10년간 모든 걸 포기하고 돌봐드렸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친척들만 남았을 때였죠. 민호는 형 성준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건 자신이었는데 마치 성준이 모든 걸 해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준이 조문객 몇 분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10년간 아버지를 모셨다고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계모 자식이니까요.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애를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친자식도 아닌 놈이 밥값이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조문객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성주는 더 큰 소리로 계속했어요. 요즘 개자식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친자식 행세하려고 하니까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일으켜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던 그 일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온돌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던 고향의 봄 소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호야. 성준의 목소리였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놔. 상속금액 10억은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성준은 마치 업무 보고하듯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성준이 잠시 멈췄다가 더욱 잔혹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너 그거 착각하지 마. 10년 병수발했다고 뭔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계모 자식이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집도 비워줘야 하고, 매매 계약 들어와서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형,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에휴, 징징대지 마. 계모 자식 주제에 뭘 더 바라냐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흘렀어요. 성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연락할 이유도 없겠죠. 이미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요. 계모 자식 주제에 뭘 더 바라냐고.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준의 그 잔혹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한 그 말들까지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민호는 2014년 3월 15일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그날 말이에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신음소리를 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죠. 중풍입니다. 하반신 마비에 언어장애까지 왔네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 심각해? 하반신 마비예요. 언어장애도 있고. 형도 빨리 와봐요. 아, 나는 지금 출장 중이거든. 당장은 못 갈 것 같고. 일단 내가 잘 처리해. 형, 그래도 아버지가.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내가 모시는 게 낫겠어. 그렇게 10년이 시작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일으켜드렸어요. 밤새 적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죠. 아버지,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 하셨죠. 미안하다, 민호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밤에도 3번은 일어나서 돌봐드렸죠. 그런데 가끔 성준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혹시 아버지 모시는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계모 자식이 키워준 은혜 갚는 거 당연한 거야. 형, 전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오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해. 어차피 내 할 일이니까. 냉면집 장사도 접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수 없었거든요. 가끔 새벽에 오토바이 배달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병원비며 약값이며 모든 게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성준의 말이 맴돌았어요. 계모 자식이 키워준 은혜 갚는 거 당연한 거야. 정말 자신은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그 10년 동안 성준은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형,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아, 그거 말이야. 성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야, 너 그거 착각하지 마. 병원비 내는 것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널 키워준 거 생각해봐. 그래도 형이 좀 도와주시면 나도 생활은 해야. 그리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계모 자식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호는 1997년에 만난 아내 수진을 떠올렸어요. 착한 여자였죠.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요. 혼자 민호를 키워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수지는 매일 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좋은 반찬이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명절이면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죠. 7년 동안 정말 효녀였어요. 여보, 아버님이 날 딸처럼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수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수진이 2004년 가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성준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는 전화 한 통뿐이었죠. 7년 동안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수진이 죽었는데도 성준은 냉정했어요. 조문 대신 전화로 건넨 말은 이거였어요. 민호야, 안 됐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모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 형, 수진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을. 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계모 자식인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이제 방해되는 것도 없고 좋은 거 아니야? 수진이 죽었는데 방해되는 것도 없고 좋다고. 그때부터 성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수진의 죽음마저 민호에게 부담을 주는 도구로 쓰다니. 견딜 수 없었죠. 아버지가 계시던 침대는 이미 치워버렸어요. 휠체어도 수십 개의 약통들도 기저귀도 모두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텅 빈 방과 민호뿐이었어요. 밥을 차려 먹을 이유도 없었어요. 아버지께 드릴 것도 없고 혼자 먹자니 너무 쓸쓸했거든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저녁 7시에 틀어드리던 라디오는 이제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 무대 재방송이 나올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분이 안 계시니까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차고 다니시던 그 시계가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니 괜히 서러웠어요. 아버지, 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건 없어요.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온몸 닦아드리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었단 말인가요? 아버지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였어요. 고인께서 장례를 치른 후에 연락을 드리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은 이미 다 정리됐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공식 유언과는 별개로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이 고인과 오래된 약속이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호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신데요? 성함은 정태민이라고 하시고 IT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고인께서 20년 전부터 아셨던 분이라고요. 정태민. 20년 전. 민호는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신의 카페였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중요한 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일이라니.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성준이 모든 상속을 가져가고 자신은 집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궁금증을 느꼈어요. 도대체 정태민이라는 분은 누구이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그가 민호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혹시 민호 형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태민입니다. 아버님을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는 정중히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게 명함에 적혀 있었어요. 정태민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사실 저희 가족과 아버님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깊은 인연이요? 네.
제 할아버지가 함경도에서 아버님과 이웃이셨거든요. 6번째, 25대 피난 나오면서 헤어져서 50년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정태민이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1998년 할아버지와 함께 우연히 아버님 냉면집에 들렀을 때 알아보셨어요. 오라버니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던 걸 처음 봤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태민아, 오라버니는 우리 가족 은인이다. 피난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1998년 IMF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고 3일째 굶고 있다가 PC방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졌다고요? 네. 그때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시면서 냉면집으로 데려가셔서 일주일 동안 재워주시고 먹여주셨죠.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시고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할 뻔했을 때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비가 없을 때도 아버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정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고 매일 냉면집에서 따뜻한 음식까지 챙겨주셨죠. 걱정 말고 든든히 먹어.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사람은 굶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그 말, 민호도 기억했어요. 할아버지에게 받은 50년 전 은혜를 저에게까지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늘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이 없으셨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어머니 수술도 못 받게 했을 거고. 정말 아버님은 저희 가족 은인이세요. 정태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효자셨죠? 아버님이 냉면집도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성주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취업하느라 바빴지만 민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냉면집을 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면 삶고 손님들 응대하고. 공부는 못했지만 손은 빨랐어요. 아버지가 민호야, 내가 없으면 이 집 어떻게 하냐고 하시곤 했죠. 형님, 아버님이 형님께 남기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남기신 거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민호에게 꼭 전해주어라고 하시면서요. 정태민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받으시면 아버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걸 받는다면 난 이미 떠났겠구나. 예전에 태민이가 가져온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태민이가 설명해 줄 거다. 놀라지 마라. 아버지, 예전에 가져온 게 뭔가요? 정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래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될 거라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정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비트코인 20개를 드렸어요. 그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현재 시세로 22억 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2억 원. 아버지의 정성과 냉면 한 그릇이 22억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형님,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지키셨어요. 저한테만 말씀하셨죠. 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 민호가 나를 10년 동안 돌봐주었다. 그 아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성준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집에 가서 옷장의 상자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두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70년간 이어온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뛰어가서 옷장의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흑백 사진들과 두꺼운 일기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 군복을 입은 남자와 아이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준이와 함께. 박상사님 고맙습니다. 이상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성준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읽었어요. 일기의 첫 부분은 1943년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함경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때 집에는 머슴으로 일하는 박씨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 막내 아들이 영수였어요. 바로 박상사님이었던 거예요. 어린 영수는 총명했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자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영수야,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가 영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해서 금세 익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1950년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12월 평양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4살 현준이를 안고 사흘째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역 바닥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현준이는 40도 열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현수 형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뛰어왔어요. 정말 박시댁 영수냐?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린 영수가 이제 군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글자로 지금 상사가 됐어요. 박상사님은 바로 자신의 군용 배낭에서 해열제를 꺼내 주었어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주먹밥 2개까지 내놓았어요. 영수야, 너도 먹어야 하는데. 형님 가족이 먼저죠. 형님이 절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담요까지 벗어서 아픈 현준이를 덮어주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군복 한 벌로 버티시면서요.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사님이 자신의 기차표를 내놓은 거예요. 형님, 빨리 아이 치료받으러 가세요. 그럼 넌 어떻게? 저는 군인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현준이는 사흘 후에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며칠 후 박상사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 너무 슬퍼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 1964년이 됐어요. 아버지가 냉면집을 차려서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였어요. 박상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형님, 고아원에 갈 곳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현준이 대신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영수야, 나는 아직 14년이 지났어요, 형님. 그렇게 고아원 아이가 집에 왔어요. 죽은 현준이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요. 그것이 바로 현재의 성준이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 박상사가 베트남에서 전사했어요. 마지막 유언은 내 아들 민호를 이현수님에게 부탁한다였어요. 아내가 민호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박상사님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베트남 파병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이 아이는 진짜 고아가 됩니다. 처가 친척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형님만이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인 민호를 아버지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영수를 닮았다. 의젓하고 착하다. 영수가 하늘에서 보내준 아들 같다. 그런데 1980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준이 자꾸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모 자식인 민호.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준이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면서 민호를 계모 자식이라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성준은 자신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민호를 무시해왔던 거예요. 아버지 일기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태민이 20년 전에 준 비트코인이 22억 원이 되었다고 한다. 세상이 뒤바뀐 것 같다. 그런 게 돈이 된다니. 이것도 영수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다. 이 돈은 민호에게 주겠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아들에게. 현준이는 아직도 민호를 무시하지만 둘 다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영수야, 약속 다 지켰다. 두 아들 모두 잘 키웠다. 밤새 일기를 읽고 해가 뜰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1943년 함경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24년 22억 원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어린 영수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이 70년도 넘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형제 둘 다 입양하였다는 것이었죠. 성준도 고아였고 민호는 박상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성준이 평생 민호에게 계모 자식 주제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도 똑같은 입양하였던 거예요. 22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큰 깨달음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은혜는 반드시 돌고 돈다는 것. 하지만 성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자신을 친자식으로 믿고 살아온 성준에게 말이에요.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혹시 아버지 방에서 뭔가 특별한 거 못 봤어? 가슴이 쿵했습니다. 특별한 거요? 응. 뭐 통장이나 보험 증서나 그런 거 말이야.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며칠 후 정태민이 실수를 했어요. 성준이 운영하는 회사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모임에서 마주쳤나 봐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아버님이 민호 형님한테 좋은 걸 남겨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날 밤 10시 성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호야, 집에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성준이 들어오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야,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무슨 말이에요? 정태민이라는 놈이 어제 모임에서 그러더라.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좋은 걸 남겨줬다고. 성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확히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형, 정말 아무것도. 성준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거 인정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뒤에서 혼자 뭔가 챙기고 있었어. 형, 진정하세요. 진정?
계모 자식 주제에 나한테 진정하라고?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야, 너 혹시 아버지한테서 돈 받은 거 아니야? 몇 천만 원? 아니면 몇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태민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데 결국 민호는 22억 원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22억 원이에요. 뭐라고? 성준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어요. 22억 원이라고 했냐? 22억 원을 너한테?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22억 원을 왜 너한테만 줘? 나는 친자식인데.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거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나는 친자식이고 너는 계모 자식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지 않아? 성준이 점점 흥분했어요. 계모 자식이 22억 원을 혼자 가져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형, 앉으세요. 왜? 형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 형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 순간 성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뭐라고? 고아원 출신? 나는 친자식이야.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형,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호는 아버지 방에서 그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 아버지가 평생 보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1950년 흑백 사진. 이게 뭔데? 성준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여기 아이가 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과 전혀 안 닮았죠? 이상한 사진 갖다 대면서 무슨. 사진 뒷면 보세요. 성준이 사진을 뒤집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준이와 함께. 현준이가 성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현준이는 따로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 일기예요. 민호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1950년 12월 15일. 오늘 우리 현준이가 떠났다. 열병으로 사흘간 앓다가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성준의 손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짜 보세요. 1964년 2월 20일. 고아가 된 아이의 이름을 현준이라고 지었다. 죽은 내 아들 이름으로. 야, 이게 무슨.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상사님이 아버지에게 권했어요. 죽은 친아들 대신 형을 키우라고. 아니야. 성준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고아일 리가 없어. 나는 친자식이야. 형, 더 있어요. 민호는 계속 일기를 읽어줬어요. 1968년. 박상사님이 베트남에서 전사하시면서 자신의 친아들인 민호를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럼 너는? 저는 박상사님의 친아들이에요. 형은 1964년에 입양된 고아고. 성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형,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너한테 계모 자식 주제라고 한 그 말들은 내가 더 먼저 입양된 입양아였다는 거야?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겠네. 아니에요. 민호는 일기의 또 다른 부분을 읽어줬어요. 두 아들 모두 키운 아들이지만 둘 다 내 친아들보다 더 소중하다. 아버지는 형을 진짜 아들로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성준이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너한테 한 말들. 계모 자식 주제에 친자식도 아닌 놈 분수를 알아라.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더 먼저 입양된 놈이었는데, 내가 더 남이었는데, 성준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억 원. 나는 왜 못 받았는지도 이제 알겠어. 성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내가 돌보는 걸 보시면서 누가 진짜 아들 역할을 하는지 아셨겠지. 민호야. 성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성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창피를 주고 계모 자식이라고 놀리고 일어나세요, 형. 아니야.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 성준이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께도 얼마나 죄송한지. 진짜 아들같이 키워주셨는데 나는. 형, 22억 원 이야기 해드릴게요. 민호는 정태민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70년간 이어진 은혜의 순환을. 박상사님이 1950년 아버지를 도운 이야기를. 그 은혜가 정태민을 통해 돌아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22억 원은 박상사님과 아버지의 선행이 돌고 돌아서 온 거였어요. 맞아. 성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 돈은 진짜 내 돈이 맞네. 내가 박상사님 아들이고 박상사님이 아버지를 도운 은혜가 돌아온 거니까. 민호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성준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평생을 쌓아온 내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 나는 누구야? 진짜 부모는 누구고 진짜 이름은 뭐고. 형,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가 형을 친아들로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호는 아버지 일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줬어요. 두 아들 모두 잘 키웠다. 현준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민호는 효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민호야. 성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22억 원. 나는 한 푼도 안 바라겠어. 형? 아니, 진짜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까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형,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도 당분간 나가지 마. 매매 계약 취소할게.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나갈 이유 없잖아. 성준이 일어서더니 깊이 인사했어요. 민호야, 형이 정말 못된 놈이었어.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 역할하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우리 둘이 함께 지내자. 우리 둘 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혈연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형,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다시는 계모 자식이라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잖아요. 성준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야. 한 달 후 성준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야, 오늘 뭐 먹을까? 형이 골라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냉면 어때? 정태민의 도움으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한꺼번에 다 바꾸시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부 같은 걸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기부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평생 양로원이나 소년소녀가장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해보면 어떨까요? 성준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22억 원 중 절반은 기부했어요. 양로원, 이연수 장학재단,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들을
더 크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사를 처음으로 성준과 함께 지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아들로 키워주셔서. 민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형이랑 화해했어요. 이제 진짜 형제예요.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며칠 후 그들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형제분들 정말 사이 좋아 보여요. 그들은 웃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어요. 22억 원보다 더 큰 선물.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민호와 성준 모두 입양하였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또한 선행과 은혜는 반드시 돌고 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0년 전 박상사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22억 원이라는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간 묵묵히 아버지를 돌본 민호의 효심이 결국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돌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진심 어린 관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